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과하게 오버슈팅은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위기가 또 터진다 가능성은 뭐 저희는 10% 이하다. 테슬라의 여태까지 움직임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테슬라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자동차가 있느냐? 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마침 또 모신 날 이렇게 시장이 아주 힘들 때가 됐습니다. 마침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거죠? 예. 네, 저 힘들라고. 악성 댓글에 또 시달리시라고 또 제가 모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저 대표님이랑 친하니까. 네, 뭐.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또 갑자기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파월 발언 이후에 또 뉴욕 증시가 좀 실망한 것 같아요. 매파 파월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채 금리가 5%를 좀 돌파할 상황이에요. 네.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의 고점이 어딘가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계속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상고 하중으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상반기 장이 좋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었다가 저희가 한 3, 4분기 또 10월 중순까지 어떤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까지 다시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해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보면은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그래도 하반기로 놓고 봤었을 때 플러스 그래서 올 한 해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좀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 조종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트리거 포인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금리였었죠. 금리가 당연히 시장을 끌어내리는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종이 왔었을 때 이제 돌리려면 그 상승 추세가 멈춰야 된다. 금리의 상승 추세가 저희는 멈출 줄 알았는데 웬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끝물이냐 아니냐. 예.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겠고요. 이게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채 금리 한 3.7 정도 됐을 때서부터 채권 전문가들조차도 네. 지금부터 채권 사서 놔두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채권 사신 분들이 상당히 크게 손실이 뭐 40, 50% 맞아요. 되는 것 같아 지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올해 초에 사실 일부 저희 고객들도 굉장히 수익 많이 난 거를 좀 파셔서 저희 랩 상품을 다른 데 가셔가지고 채권 사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뭐 20 몇 프로 뭐 이렇게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초에 하셨으니까 그렇지. 저희는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지금 좀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 30%가 넘는데 아무튼 결국 채권을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또는 어쨌든 뭐 모든 투자법에 있어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주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고점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답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근데 저희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과하게 오버슈팅은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보통 우리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할 때 6대4 전략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60%, 채권 40% 이런 전략을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채권을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올해 연초부터 주식 80, 채권 20, 이 전략을 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에서 25%로 살짝 좀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20%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했었을 때 저희는 장기채는 절대 안 된다. 예, 단기채. 그래서 1년을 두고 그 1년에 좀 더 짧거나
살짝 더 길거나 정도로 해서 채권을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렌 버핏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사실 이게 긴 차트로 보면은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만 보고 있으면 막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니까 도대체 얼마까지 그렇죠.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긴 차트로 보시면은 1980년대 이후에 그죠? 계속해서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네. 예, 이 하락하는 기간 내내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예, 그리고 좀 사실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저희가 옛날에 방송했었을 때 어떻게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일 수 있냐.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 오버슈팅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이거는 그 과도한 하락 대비해서 이제 과도한 상승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현재 펀드멘탈 그리고 다른 선진국 국가와의 어떤 비교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적절한 수준의 금리가 장기적인 금리가 한 3.5에서 4% 정도가 장기화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벌써 장기 금리가 5%를 오늘 살짝 찍었죠. 예, 그러니까 초과로 1%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도 초과로 1% 더 빠졌던 것처럼 그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언제가 고점일까를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장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파웰 의장의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됐었을 때 단기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빠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채권을 사시더라도 1년짜리를 기준으로서 보시면 단기 채권. 예, 단기 채권으로 계속 좀 사시다가 나중에 3.5% 4% 시대를 생각하신다면 장기 금리도 지금 5%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1% 정도 떨어진다고 해서 수익률이 막 두 자릿수 20%씩 뭐 이렇게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이 금리 자체가 그렇게까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이 파웰 의장의 그 발언을 조금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웰 의장의 말을 듣고 있으면 더 이상 금리 안 올린다가 맞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는 좀 오랫동안 이 정도 높은 수준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옛날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패닉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웰 의장의 발언만 가지고 패닉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계산을 해야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 정도로 시장이 움직였냐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S&P 500 기준으로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요. 지수는 그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 13%가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잘 계산해 보시면 지금 S&P 500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얼마나 빠졌었냐면 9% 정도 빠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 4% 정도만 더 빠지면 바닥이다. 근데 보시면 빠졌다가 올랐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저점을 또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4,200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상당히 많은 그 금리의 상승분을 더해줬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는 4.5% 이상이면 네. 예,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을 조금씩 사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0.5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5% 돌파 예. 근데 시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발언이 미 연준이 세게 이제 나오니까 즉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5%가
물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꼭지지 않을까. 사실 이쪽에 굉장히 좀 트리거 포인트를 줬던 사람이 빌 에크먼인데, 그죠? 빌 에크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짜리 5%, 그다음에 30년짜리 5.5%. 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물론 30년이 5.5까지는 안 갔고 5.3 뭐 이 정도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그 금리만 가지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이 그 영향을 거의 많이 그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금리나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채금리 상승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 금리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급이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어떤 뭔가가 지금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지금 위험자산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융위기급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금리가 실질금리가 적절한 수준이고 저희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그렇게 뭐 쉽게 쓰지 않고요. 금융위기가 또 터진다 가능성은 뭐 저희는 10% 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한은 시장이 쭉쭉 뻗어나갈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오르려면 금리가 피크를 쳤다라는 그 개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 피크를 쳤다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요? 신호가? 당연히 미 연준의 스탠스겠죠. 이번에 11월 1일 그때 나오는 그 동결 조치 네. 뭐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 당연히 그게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뭐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또 미 연준의 발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만만치 않은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들어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11월 1일 그 연준의 FOMC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5%의 장기 금리는 이미 그게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다. 여기서 더 이상 금리는 올릴 필요가 없겠다 정도의 감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여기서 또 쭉쭉 뻗어가면서 또 5%에서 5.5%까지 올라가느냐,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 더 충격을 줬던 게 네. 그동안에 올해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의 그 양축 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네. 근데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네. 지금 악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테슬라 실적 3분기 실적 쇼크로 지금 뭐 급락을 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월가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이 정도로 높은 금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테슬라의 여태까지 움직임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 실적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들이 안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죠. 총 생산 대수로는 17% 상승 이상 하고 있고 총 인도 대수로는 2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이 깨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흔들렸던 이유는 이 마진이죠. 지금 보시면 영업 마진율이 빨간색인데 보시면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S&P 500의 마진율보다도 더 낮아졌다. 물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면 테슬라는 그만큼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판매를 많이 해서 네.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한 대당 필요한 비용, 그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리튬 가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마진이 여기가 지금 3, 4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 있어서 어떤 문제, 즉 뭐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덜하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산이 생각보다 뭐 빠르게 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걸 수요가 감당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모르겠으나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속도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네. 특히 유가가 이 정도로 높게 유지가 되면 오히려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들여다볼 때는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플랫폼화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에 따라서 뭐 도조 얘기도 있고 자율주행이 또 도조랑 연결돼 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많이 깔아놓으면 추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애플이 쓴 전략이잖아요. 많이 핸셋을 스마트폰을 깔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움직임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망감이 커서 전망이 좀 암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전체 큰 그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는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 뭐 10% 빠졌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지금 따라올 수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좋은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쫓아오는 게 한국 회사들이죠.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EV 마켓의 앞으로의 가속화 부분.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됐었을 때 2026년, 2028년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가를 낮추는 건 여기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성장을 계속한다. 네. 그러면 또 시각이 바뀌는 거죠. 지금은 단가를 자꾸 낮추는데 판매가 덜 됐네? 이렇게 된 거고 네. 이제는 더 이상 단가를 안 낮추는데 계속 성장을 하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테슬라와 전기차 부분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요새 주가가 좀 빠지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엔비디아를 살까 테슬라를 살까 지금 그걸 조절 가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일단 테슬라 뭐 여러 가지 실적 악화 뭐 이런저런 요소로 더 빠진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무엇을 살까 아니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성장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5%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회사들 뭐 대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대출 아니면 증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속 매출이 늘면 되는데 네. 어떤 회사는 단가를 안 떨어뜨려도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요. 어떤 회사는 단가를 떨어뜨려야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 단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쇼티지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단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썼죠.
왜냐면 먼저 많이 깔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중으로 가자면 사실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의 매력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성장을 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단가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뭘까요?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단가를 낮게 유지하면서 낮게 유지하는 게 어떤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계속 가입자가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입자가 안 는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단가를 올린다 하는데 엄청나게 또 가입자가 늘었어요. 그러게 이번에만 600만 정도 예상했는데 900만 가입됐다고. 그러니까 단가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필요 없이도 성장을 한다. 요 개념이 들어오면 그 주가는 훨씬 더 세요. 그 소프트웨어 그 사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다. 뭐 이렇게 그 주주분들 강성 주주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아직은 그 수익이 별로죠. 그러니까 그걸 위한 밑그림이다. 밑그림이다. 이거죠. 많이 깔아놓으면 자동차를 예, 그 사람들이 다 고객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돌리면서 자율주행을 넘어갈 거고 이걸 도조 컴퓨터에 연결시키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네. 그건 누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마진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추세가 나오겠죠.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깔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테슬라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자동차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좀 시장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돌아서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뭔가 주도하는 그 테마랄까요? 산업이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앞으로 차세대에 좀 좋아질 섹터, 산업이라고 보면 뭐라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던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섹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그 섹터를 우선 제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 끝에 있어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는데 여전히 저희는 이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그리고 전기차 부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IT, 반도체, AI 이런 쪽이죠. 그 두 개 더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고요. 네. 전기차 부품과 신재생 에너지 사실 뭐 그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은 전기차 쪽도 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포함한 거죠. 그게 30%니까 5대 3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 그 IT 업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AI 업종이 왜 중요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업종이 왜 중요하냐면 둘 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종만큼은 저희는 지금 이 사이클에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겨우 시작 단계 정도에서 뭐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자동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섰지만 절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둘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더 초점을 많이 맞추는 쪽은 아무래도 AI와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인데 자 AI가 들어오면요 이게 이제 반도체와 연결이 돼 있고요. AI가 결국 자율주행이 여러 가지 부분 연결돼 있고 이게 나중에 소프트웨어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 보통 길 때는 막 10년 이런 짜리인 건데 지금 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인프라를 지금 막 깔고 있는 시기인데 이거를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바로 연결이 되는 타이밍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그럼 뭐 엔비디아나 이런 AI 인프라를 까는 종목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연결된 종목도 사야 된다. 그게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미국으로 따지자면 뭐 어도비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오토데스크라든지 자 그리고 근데 하드웨어 쪽 한국으로 보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반등을 해주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섹터는 AI. AI. 예. AI에서 발단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이 밸류체인. 여기에 이번에 상승장이 들어왔었을 때 가장 세게 갈 거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